자, 이제 55쪽 좀 보시고요. 부동산, 오늘 지금 하는 게 여러 가지 잡다한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 했고요. 최유효 이용은 복합 개념에 따라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모두 고려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약도라는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이 토지 사용에 대해서 노동이나 자본의 사용이 많으면 집약적 이용, 적으면 조방적 이용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죠. 집약적, 조방적 이런 단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이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게 집약 한계고요. 이윤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조방 한계는 그거보다도 더 사용을 못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이윤이 제로가 되는 지점의 한계를 조방 한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지잉여라는 걸 공부했죠. 입지잉여는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는 단어 공부했죠. 어떤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게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가 쉽냐 그렇지 않냐. 3차 산업일수록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가 쉽고 1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죠. 그런 내용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랬어요. 경비 노동자의 임금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더 비싼,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죠? 잡음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잡음 안 들리나요? 네. 스피커에서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빼야 되겠네요. 그래도 여기는 녹음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괜찮죠. 여기에 녹음되는 게 된다면 괜찮아요. 네, 그럼 그냥 진행할게요. 자, 어쨌든 그 생산 요소의 대체성을 얘기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높은 것을 덜 씁니다. 다른 걸 더 씁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이렇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업종에 따라서도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스프롤 현상 공부했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스프롤 현상 했고요.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라는 단어 공부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 뭐 이런 단어 했고요.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는 부동산 관리의 범위 또는 뭐 영역이라고 해서, 영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요거 이제 교재에는 없었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범위가 영역이 점점 좁혀지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해서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있죠. 이 기술적 관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관리나 법적인 관리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부동산 관리의 방식에서 자위혼 했어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여기에서 주로 출제,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 법경기, 부동산 관리의 방식에서 자위혼,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서 자부시.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된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로 넘어가서는 각종 그 잡다한 용어들이 있었어요. 이 용어 정리입니다. 이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용어 정리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 파일을 참고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는 그 중요한 내용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 있죠. 전반적인 시장 분석을 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그 경제성 분석,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영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 방식으로서 뭐 신탁 개발이다, 또는 위탁 방식이다, 사업 위탁 방식이다, 뭐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이다, 대물 변제형이다, 뭐 잡다한 요게 중요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잡다해서. 그다음에 LQ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LQ. 지역지수 또는 입지계수라고도 하고요. 입지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LQ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LQ가 1보다 크면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예, 1보다 작으면은 이제 수입산업 특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LQ는 절대적인 크기를 보는 거예요. 상대적인 크기를 보는 거예요. 상대적인 크기를 보는 겁니다. 예, 절대적인 크기는 작을지라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크면은 그거는 특화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LQ 중요하고요. 계산 문제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한다 그랬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는 환경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주로 출제되는 것은 이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그 동그라미 1, 2, 3번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내용도 좀 있어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제가 주로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마케팅이 원래 이게 마케팅도 한 문제 나오는데 원래 여기서 두 문제 나왔어요. 보통 한 문제인데 이게 부동산 관리나 부동산 마케팅 이런 데서 조금 더 출제가 된 편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55페이지 오시면은 55페이지에 입지란 단어가 있죠. 자, 입지란 단어 아까 한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입지잉여에서 나왔습니다. 입지잉여.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 자, 그러면 입지가 뭔 뜻이라고요? 위치라고요. 위치. 입지는 위치. 그러면 입지 선정은 뭐겠습니까? 입지 선정은 위치를 잡는 거, 자리를 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중개사무소 하기에 어디가 좋냐? 식당 하기에 어디 좋냐? 이거 자리 잡는 게 바로 뭐예요? 입지 선정입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 3번은 그 동그라미 그 큰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입지 선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에서 그 동그라미 1번에 비가역성이 있죠. 한번 어떤 결정을 해버리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곤란하죠. 요것 때문에 이제 전문성이 요구된다. 뭐 요 정도고요. 그 밑에 큰 동그라미 4번 주거지 입지 선정 있죠. 예? 요거는요. 최근 15년간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저는 수업 안 할 겁니다. 삭제입니다. 삭제. 15분의 0, 15분의 0. 삭제예요, 삭제. 근데 난이도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어려워요, 이게. 난이도는 높은데 15분의 0이다. 그러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출제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만 해도 합격하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56쪽에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이 중요해요. 니은. 니은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점포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이렇게 저는 집집국산으로 암기합니다. 집집국산 앞글자 따서 집집국산 거기 이제 나중에 전선편을 더해야 돼요. 집집국산 전선편 이렇게 그 7글자가 있어요. 앞에 집은 집심이고요. 뒤에 집은 집재죠. 그 차이가 뭐냐면은 집심은 배후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중심이란 단어가 있어야 돼요. 중심. 그게 힌트예요. 힌트.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집심이고요.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집재입니다. 한데 모여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집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은 가구단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있죠. 이 가구단지는 꼭 배후지의 중심이 아니라도 되죠. 모여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점포들이 전형적인 집재성 점포입니다. 근데 집심성 점포, 백화점이 외곽에 있는 거 보셨나요? 없죠. 도심에 있죠. 도심에 보석상 뭐 이런 것 대체로 이런 것들이 전문 카메라 뭐 이런 것들 고급 카메라 이런 것들 대형 극장 뭐 이런 것들은 집심성 점포, 배후지의 중심에 입지해야 유리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국부가 부분이거든요. 일종의 부도심입니다. 일종의 부도심 같은 데 입지하는 게 좋고요. 산재성 점포는 흩어져 입지하는 게 좋죠. 됐나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지대론,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아있는 것 중에 지금 상업입지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업입지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여러 개 중에서, 이 입지론 중에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입지론 중에서. 대부분 여기 상업입지론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 있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근데 그 1번의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은 혹시 고등학교 때도 좀 배우지 않나요? 이거 들어보신 적 없나요? 크리스탈로? 배우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요? 5년이요. 꽤 됐네요. 근데 어떻게 기억해요? 아직도 기억해요? 5년 됐으니까 기억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도 5년 돼도 기억하는 거 대단한 거죠. 지난주에 것도 잘 모르잖아. 지난주에 것도 잘 모르는데 5년 지난 걸 기억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이 질적 우수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합니까? 이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패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이게 내용이 더 재미있고요. 더 중요하고 하니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하는데 제가요, 이 글씨가 이게 명필은 뭐 도구를 탓하지 않지만 저는 도구를 좀 탓해야 될 악필이라 좀 이상해요. 레일리. 사실은 여러분들 이 칠판에 보면은 줄이 있는 거 아시죠? 줄이 있잖아요, 줄. 이렇게. 격자무늬로 이렇게 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없으면은 이 줄을 잘 못 맞춰요. 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칠판은 줄이 없는 칠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칠판이에요, 여기가. 다른 데는 그래도 줄이 있어서 줄 보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나은데 여기는 글씨가 더 안 나와요. 원래 못 쓰는 데다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이 소매인력이라는 말 있죠. 인력. 이거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따온 이론입니다. 그게 뭔 이론이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사가 떨어지는 거. 문과 출신이죠. 문과 출신이죠. 문과 출신이죠. 이과예요. 이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사과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문과예요, 문과. 워낙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저도 문과 출신이라 뉴턴의 문과 출신이에요, 저도. 문과 출신이라 사과 떨어지는 거 이거밖에 기억 못해. 그럼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것도 공부하고 하니까 찾아봤죠. 만유인력 법칙이 뭐냐, 이게. 물리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거는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 달 이런 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 배울 때 너희들이 맨 땅에 서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지구가 너희를 당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더 어려운 것 같다. 그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 당겼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잡아 당겼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당기는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당기는 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기는 힘은 질량이
많을수록 당기는 힘은 세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은 약해집니다. 그게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나간다 싶으면은 당기는 힘이 좀 센 거고, 적게 나가면 당기는 힘이 약한 겁니다. 자, 그게 만유인력 법칙이거든요. 근데, 센가요? 근데, 소매인력 법칙은, 그거를 어디에 적용했는가 하면은 상권에 적용했어요. 상권에. 물리현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단한 이론인 것이, 사실은 이 레일리라는 사람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공식이 똑같아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그 공식하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공식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도 바뀜없이 그대로 가져왔는데, 대단한 이유가 이걸 사회현상에 적용했다는 거죠.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를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레일리라는 사람 굉장히 우습게 알았거든요. 똑같은 공식 그냥 똑같이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이게 달걀 세우기 이전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딱 깨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는 그래 봐야만 알잖아, 이게. 근데 대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이 당기는 힘이라는 게, 이 위에 이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 질량이 여기에 오면은, 이제 상권 모형에 오면은 그 중심지 크기와 이제 크기로 된 중심지 크기가 인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인구가 될 수 있고, 매장으로 따지면은 점포의 면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장보기 하러 가면 저기 좀 큰 게 있고 여기 좀 작은 게 있어요. 똑같은 거리에.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 많아요? 그렇죠. 큰 쪽으로 갈 가능성 많다는 거죠. 근데 거리가 멀수록 안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가 크긴 큰데 좀 거리가 멀어. 여기는 작기는 작은데 거리가 가까워요. 자, 근데 그 거리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저기가 매장이 2배예요. 거리가 200m예요. 여기가 매장이 반이에요. 저기에 반. 근데 거리가 100m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 예를 들어 2000평, 여기가 1000평. 거리가 200m, 거리가 100m.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작은 쪽으로, 큰 쪽으로? 작은 쪽으로. 자, 근데 그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이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럴듯한가 안 그럴듯한가? 거리의 반비례거든요. 거리의 그냥 반비례가 아니에요. 그냥 반비례면 저기가 2배잖아요. 매장이 2000평, 여기가 매장이 1000평, 그리고 저기가 200m, 여기가 100m면 그때는 반반이에요. 반반 확률이. 거리가 2배고 매장도 2배고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라는 거예요. 제곱. 거리를 제곱한 것의 반비례예요. 이 소리는 예를 들어 거리가 100이면은 100을 제곱하고 거리가 200이면은 200을 제곱해요. 100을 제곱하면 만이잖아요. 200을 제곱하면 4만이죠. 분모가 4만이 되는 거예요. 만보다 4만이면은 4배가 되죠. 분모가 4배가 돼버리면 당기는 힘은 4분의 1이 돼요. 이게 제곱을 하기 전에는 하나가 100이면 하나는 200이잖아요. 그냥 거리의 반비례는 100분의 뭐하고 200분의 뭐하고 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리를 제곱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4분의 1이 돼버리죠. 당기는 힘이 어떤 게 더 급격하게 떨어져요? 거리가 먼 쪽이 당기는 힘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비추어 본다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데로. 중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거리라는 얘기예요. 거리.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래도 이제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이론의 한계가 있어요. 이론에.
지금 이 이론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만 놓고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개인의 선호라든가 관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저쪽으로 가는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길에는 이 철천지 원수가 늘 거기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은 없고 이러면은 느낌상 이쪽으로 더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레일리의 이론은 어떤 그런 인문적인, 자연적인 자연 조건을 전혀, 장애 요건 같은 이런 걸 전혀 따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는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고향이 거기에서 이 40km 떨어진 곳이 안동이에요, 안동. 예, 그리고 27, 8km 떨어진 곳이 예천이에요. 경북 예천. 거리가 어디가 더 가까워요? 예천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큰 볼일 있거나 하면은 예천보다는 안동으로 가요, 안동으로. 말투도 더 비슷해요. 예천이 말투가 달라요. 더 가까운 예천이 말투가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보시다 보면 햇니껴 이런 드라마 사투리 쓰는 거 보셨어요? 무슨 햇니껴, 아침 자셨니껴, 껴를 붙이는 사투리는 우리 동네 그 근방이 안동 주변 근방에 사투리가 껴를 붙여요. 근데 예천, 점촌 이렇게 상주 쪽으로 가면은 했어요, 그래요, 했어요. 끝날이 했습니까에 해당하는 끝말이 했어요예요. 여자가 붙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는 했어요. 이건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했어요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인문적인 활동에 따라서도 그게 거리는 가까워도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도 잘 안 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고려한 사람이 또 있어요. 다음에 허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런 자연적인 인문적인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인 거리만 놓고 봤는데 지금 기분 나쁘면 안 갈 수도 있고 허프라는 사람은 그런 걸 고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니까. 됐습니까? 네, 그게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누구한테서 나왔다고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물리 현상은 거의 이게 적용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자파 있죠, 전자파. 전자파가 몸에 안 좋다 많이 그러잖아요. 밀양의 송전탑 건설 때문에 막 사람들 시위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서양 연구 자료 같은 거 보면은,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고압 전선이 지나는 그 아랫 동네에 암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백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전자기기 제조회사 저기에 그런 암 발생한다든가 밑에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파가 몸에 안 좋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전자파는 멀리 하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 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저는 벌써 이제 관계없는데 이런 젊은 친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젊은 친구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거리라고. 그러니까 그 전자파 발생 원으로부터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릴 때는 될 수 있으면 주부들 같은 경우죠.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떨어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다 돌고 나면 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철이 2만 볼트잖아요. 전철이 2만 볼트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바짝 다가서서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다리다가 전철이 오면은 가라는 거죠. 거리가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당기는 힘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거리가 멀어지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애들 TV 앞에 가서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한두 살, 두세 살 될 때는. 그럴 때는 TV를 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어릴수록 이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젊을수록.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그래서 문제예요. 핸드폰은 전류는 굉장히 약해요. 전류는 약한데 탁 붙여 쓰잖아요. 그것도 머리 옆에다가. 이게 거리가 거의 제로예요. 거리가 거의 제로면은 영향 받는 힘은 엄청 세거든. 거리가 제로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이거 애들 쓰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이거 안 좋다. 그래서 아직도 안 사주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되면 이제 사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사줬는데 근데 사실은 있어요. 핸드폰이 옛날에 쓰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되는 데서는 장난감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녀요. 지가 들고 다니는데 혹시라도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되면은 한 뼘 통화해요. 우리 애는 이렇게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한 뼘 통화예요. 제가 그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지 장난감 삼아 갖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은 밖에 나다닐 때는 늘 손에 잡고 다녀요. 주머니에 안 넣어요. 아기씨 죽는다고. 아기씨 죽는다고 늘 들고 다녀요. 손에 이렇게 들고 다녀요. 주머니에 안 넣어. 될 수 있으면은 안 넣는 게 좋아요. 젊은 친구일수록. 그게 훨씬 그 활동성을 저하시킨대요. 그 전자파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젊은 친구들일수록 그게 좋은 팁을 준 거예요. 지금 전자파. 그러니까 전기장판 있죠. 전기장판도 안 좋은 거죠. 몸에 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자파 차단되는 전기장판을 쓴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이론이에요. 이게 그 이론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권에 적용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보면 공식이 막 이상한 공식 있죠. 그 공식에서 BB분의 BA는 막 PB분의 PA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공식하고 밑에 있는 공식 삭제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굉장히 기분 좋지 않나요? 이게 삭제해도 된다면은? 그 몰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런 거 예를 들어 여기가 1000이다. 여기가 9000이다. 자, 여기 이제 뭐 1000평이라 해도 되고 여기 9000평이라 해도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10km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은 얘가 당기는 힘하고 얘가 당기는 힘하고 한가운데서는 얘의 영향이 더 크겠죠. 힘이. 그러면은 아주 이쪽으로 가까이에는 얘가 당기는 힘이 더 크겠죠. 그러면 중간쯤에 어디에 경계가 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가 되는 위치가 어디에 가까이 있어요? 이쪽에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보다는. 그러면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이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크게 얘는 영역이 작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경계가 되는 위치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위치를.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경계가 되는 위치에서는 여기서 당기는 힘과 여기서 당기는 힘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럼 지금 이거를 전체 거리가 10km라는 건 알아도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걸 A라 하고 이걸 B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거리를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 A라고 치고 이걸 거리를 모르지만 B라고 치자면 모르는 상태에서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A라는 숫자를 제곱해야 되고 1000은 그냥 와야 되죠. 거리의 제곱의 크기 해야 되니까. 그럼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도 B라는 거리를 제곱을 하고 크기는 9000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계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식대로 거리의 제곱분의 1000, 거리의 제곱분의 9000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는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는 당기는 힘이 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는 이 크기가 같다고요. 자, 그러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분자가 크기잖아요, 크기. 크기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1대 9잖아요. 그럼 분모도 1대 9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모. 이 거리를 제곱한 게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거리를 제곱한 게 1대 9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1이 들어가야 되고 B 자리에는 3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곱을 해서 9, 제곱을 해서 1이라는 숫자는 한정돼 있잖아요.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가 1대 9, 4대 9, 4대 16 이렇게 이런 숫자밖에 못 나와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뭐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수 몰라,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그거는 이제 루트 5거든요. 그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가 1000, 9000 또는 4000, 9000 이런 거밖에 못 나와요. 4대 9, 1대 9 이렇게밖에 못 나온다고요. 루트 9라는 건 우리는 계산 문제로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은 이렇게 안 가르치고 공식을 외우라고 할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은 다 루트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루트 계산을 못 낸단 말이에요. 출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빨리 뭐를 찾아야 돼요? 이게 몇 대 몇을 빨리 찾으라고요. 몇 대 몇. 그래서 제곱해야 되는 숫자를 찾았죠. 1대 3 찾았죠. 그럼 여기가 1대 3이잖아요. 1대 3. 1대 3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총 몇 등분을 해야 돼요? 총 4등분을 해야 돼요. 한 칸, 여기 3칸이니까. 총 4등분을 해서 한 칸은 여기에, 3칸은 여기에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10을 4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10km, 전체 10km를. 4등분 하면은 한 칸이 2.5잖아요. 그러니까 A로부터 2.5km 지점이 경계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고요. 그 밑에 공식으로 풀어도 돼요. 어디요? 지금 공식이 뭐예요? DAB 있는 거 있잖아요. 1 플러스 루트 PA, PB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DAB가 10km예요, 이게. 이게 10km고 1 플러스 이게 PA, PB가 크게 이게 1000이고 이게 9000이 이 1000이고 9000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1000, 9000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전거리 10km 이러면은 이게 1000분의 9000이 9잖아요. 루트 9잖아요. 루트 9. 루트 9는 3이잖아요. 10km 되니까 4분의 10km 됐죠. 그러니까 2점 이렇게 공식에 넣어도 돼요. 되기는. 근데 이러려면 뭐를 외워야 된다고?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몇 대 몇을 빨리 찾으면 몇 대 몇만 찾으면 1대 3 찾았잖아요. 그럼 전체를 몇 등분해서 4등분해서 한 칸은 저쪽, 두 칸, 세 칸은 이쪽. 만약에 크기비가 4대 9가 되면 어떻게 돼요? 크기비가 4대 9. 크기비가 4대 9면 거리는 2대 3죠. 2의 제곱 3이. 그럼 총 2대 3이죠. 총 몇 등분을 해서? 5등분 해서 두 칸은 저쪽에, 세 칸은 이쪽에 넣는 그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식 외우실래요? 이렇게 몇 대 몇 찾으실래요? 몇 대 몇 찾는 게 100번 낫겠죠? 아니에요? 그러면 공식 외우세요. 공식이 쉬우신 분들은 공식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공식 전혀 말리지 않고 얼마든지 공식 외우십시오. 공식 외우고 계시면은 관계없어요. 공식 외우는 게 안 까먹고 외우는 게 쉽다 이러면은 공식 외우셔도 전혀 관계없고요. 전혀 말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공식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거예요. 공식 외우는 것도 까먹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공식 또 있잖아요. 그 PB분의 PA 이 공식 있죠?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그거 안 외워도 되고 이것만 하면 돼, 이거.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모든 공식은 이거 하나로 다 돼요, 여기서는. 레일리든 허프든 컨버스든 이 하나로는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저거. 제가 공식을 될 수 있으면 외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외우라고 한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허프는 뭐까지 고려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어떤 두 도시가 있으면 저 사이에 무슨 산이 있다, 뭐 강이 있다, 뭐 이런 장애 요인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인 거리가 여기가 2.5km고 여기가 2.5km고 여기가 7.5km라고 해서 여기가 경계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비포장도로일 수도 있잖아요. 이쪽은 포장도로고 그렇잖아요. 그럼 경계가 더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요. 그래서 허프라는 사람은 시간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시간거리.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보는가 하면은 그 마찰계수라는 말을 써요. 시간거리라는 말을 안 쓸 때는 마찰이 크냐 작으냐. 마찰이 크면 그쪽으로는 잘 안 갈 거고 마찰이 작으면은 더 잘 갈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그 위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뭔가 하면은 그 크리스탈 중심지 이론은 이거는 이제 점포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점포가 중심지죠. 중심지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여기가 중심지예요. 얘네들이 중심지고 소비자들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치고요. 사방팔방 교통조건이 똑같고 평평한 곳에 어떤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면 이런 중심지가 그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넓혀지는가 하면은 원형으로 넓혀져요. 사방팔방 교통조건이 똑같고 일정한 간격으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넓히다 보면 어떤 형태가 돼요?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 있죠. 서로 부딪히게 되면 동전 세 개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 안쪽에 서로 닿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경쟁 점포의 영역을 침범을 해야만 요 안쪽을 차지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 겹치는 부분은 경쟁이 치열하겠죠. 이 경쟁이 치열한 부분을 서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도 그렇게 해요. 이쪽에. 그러면서 여기가 무슨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육각형 형태예요. 정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중심지 상권이 형성됐나요? 상권이. 어떤 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권의 형태가 정육각형 형태로 상권이 형성이 된다는 이론이 이 크리스탈러의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게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거 있죠. 편의점 같은 거는 중심지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차 중심지고 그 저차 중심지의 상권의 넓이는 굉장히 좁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또 편의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이제 동네 좀 큰 슈퍼는 상권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좀 큰 슈퍼는 편의점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큰 상권을 갖게 되는 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 할인 매장 하면은 더 영역이 넓어지면서 숫자가 더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중심지 간 계층성을 얘기한 사람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중심지가 있으면 그 중심지가 그 취급하는 재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지가 취급하는 재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충분해야만 그 중심지가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심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범위는 요만큼인데 근데 그 중심지가 그 정도의 규모의 고객들로부터 매출이 이루어져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중심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 달성해야 되는 그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최소 요구치.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에 해당하는 그런 범위는 이만큼인데 이 정도 범위의 고객은 와야만 이 중심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실제로 재화가 도달하는 위치, 그러니까 실제로 재화가 도달한다는 것은 고객들이 그 점포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범위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얘기해요. 최소 요구치.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가 더 커야 살아남아요? 재화가 도달하는 범위. 이거는 실제로 고객들이 재화를 사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화가 도달하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중심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되셨나요? 뭐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환에서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허프의 확률 모형 있죠. 확률 모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 밑에 공식 안 외워도 돼요. 그 안 외워도 되고요. 다음에 그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발전시킨 이론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다. 뭐 이 정도면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4번, 5번, 6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이 있죠. 공업 입지론은 자 이제 상업 입지론은 이제 상권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공업 입지론은 어떤 공장을 어디에다가 짓는 게 좋으냐 이런 거예요. 그 위치 찾는 건데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뭐가 있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죠. 지금까지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거의 출제 안 됐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동그라미 3번은요, 20분의 0예요. 그러니까 1번 위주로 출제된 1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 지어라 이 소리예요. 공업 입지니까.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냐?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려면은 이윤이 극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윤이 극대화가 되려면은 수입은 가능한 한 많아야 되고 비용은 가능한 한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극대화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든 판매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공장을 짓든 판매는 비슷하다면 여기에 공장 짓냐 저기에 공장 짓냐 또 이쪽에 공장 짓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그렇다면 가능한 한 어디 공장 지어야 돼요?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판매 조건은 전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건비도 있잖아요. 또 수송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그 많이 발생하는 비용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은 수송비예요. 베버라는 사람은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최소 비용에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수송비 생각하는 최소 비용에. 근데 그 수송비를 이 사람은 제품 수송비와 원료 수송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시멘트 공장 있죠. 시멘트 공장은 저기 충청북도 지역에 많아요. 그 시멘트 공장은 그 시멘트를 생산하려면 석회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석회석을 채취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 돌도 함께 섞여 들어가요. 그럼 그런 돌들은 시멘트 생산하는 데는 필요 없죠. 그럼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을 시장 근처에다가 만들었다면 아니면은 바닷가에 공장을 만들었다면 거기까지 석회석을 싣고 가서 원료를 싣고 가서 거기에는 뭐도 섞여 있어요? 일반 돌도 섞여 있죠. 이렇게 가서 거기서 생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예 그냥
그 산지, 원료 산지에서 만들어서 돌은 버리고 제품만 실어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생산하고 제품만 실어가는 게 좋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그래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이 버려지고 하는 거. 이런 중량 감소 산업 같은 거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한다 그래요. 원료 지향 입지. 그리고 어떤 공업은 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량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맥주, 막걸리 뭐 이런 거요.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물은 원료는 원료인데 수송하는 원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잖아요. 공장 짓는 데 가서 그냥 땅 파면 나오는 게 물이죠.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걸리 공장, 맥주 공장 이런 거를 시장에서 먼 곳에다가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멀리서 제품을 수송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걸리 공장 다 어디 있어요? 서울 장수 막걸리 공장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서울 시내에 있죠. 여기 묵동 있잖아요. 묵동. 요 밑에 저 가다 보면 태능 제조장. 태능 제조장이 묵동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장수 막걸리가 거기 있고요. 또 더 밑에 가면 저기 성수동에 성동 제조장이 있고요. 또 강 건너가면 저 강동 제조장이 있어요. 또 영등포 가면 영등포 제조장이 있고요. 도봉 제조장도 있고요.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거든. 전혀 막걸리를 싫어해가지고 막걸리를 좋아하거든. 그 먹을 때마다 여기 어디서 나오는 막걸리야 이게. 강동, 도봉, 태능, 여기 성동, 영등포 이게 제조장 다 있어요. 그 다 서울 시내에 있어요. 서울 시내 다 장수 막걸리요. 예? 태능 게 제일 맛있어요? 성수라 그러던데. 성동 제조장. 그래요? 예, 그게 맛이 좀 다른가. 도봉 제조장도 있잖아요. 도봉 제조장도 있고. 아니, 저기 뭐 수락산 올라가고 도봉산 올라갈 때마다 막걸리 한두 개씩 싸시면 지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 막걸리, 장수 막걸리. 원래는 장수 막걸리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여간 뭐 제가 지금 막걸리 좋아한 거는 10년이 넘었는데, 옛날부터 이 막걸리 붐이 일기 전부터 저는 막걸리 좋아했어요, 원래. 원래부터. 전혀 그래 안 생겼죠. 예, 막 양주 좋아하고 이렇게 와인 좋아할 것 같죠. 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 막걸리를 좋아해요. 그제도 막걸리 한 병 마시고 잤어요. 어쨌든 그런 거는 제품 지향이에요. 제품 지향. 왜 물이라고 하는 원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이런 원료를 보편 원료라 그래요. 보편 원료. 보편 어디서든 흔히 구할 수 있다.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면 공장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요? 시장 가까이 지어야 된다. 시장 가까이. 근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편제 원료라는 거예요. 편제라는 게 편자 아시죠? 편자. 편두통 하면 뭐예요? 한쪽 머리만 아픈 거예요. 치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제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원료예요. 편제 원료.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면 공장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원료 지향이에요. 그 원료 지향. 그 원료 산지에다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내용. 공업 입지론에. 되셨죠? 예, 지금은 이런 정도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가 라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좀 내용이 약간 남아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요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정평가론이 분량도 많아요. 지금 페이지 수가 많죠. 124쪽부터 147쪽까지 있죠. 148쪽까지.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감정평가론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낯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조금은 더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